벌레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파생된 이 흑단 목패. 대감의 가문을 향한 피의 숙청은 백호의 발톱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이미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팔자에 맞서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몰입감으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압도적인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편 5화 핏빛 서막의 요동과 흑단 목패의 비밀. 갈비뼈가 산산조각 나고 전신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깨어난 지 어느덧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머리맡에 놓인 당근마켓 엽전은 언제 빛을 뿜었냐는 듯 차갑고 낡은 쇠조각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제 몸의 상처들은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새살이 돋아나며 아물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늘의 해가 달의 그림자에 완전히 파먹히던 완벽한 계기일식의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손에 넣은 이 낡은 엽전이 오행의 기운을 폭발시키며 아스팔트가 깔린 현대의 도심에서 저를 수백 년 전 조선의 칠흑 같은 밤거리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하게 주둔 원귀가 거대한 하얀 호랑이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갓 태어난 핏덩이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끔찍한 백호대살의 밤. 저는 심육단 채술과 엽전이 뿜어내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를 잃고 폭주하는 수십 마리의 창귀 떼가 담장을 넘어 몰려왔고 저는 피를 말리는 사투 끝에 그 악귀들마저 흙의 기운으로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투를 통해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갓난아이는 훗날 조선 조정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기축옥사의 중심인물인 김학주 대감의 장손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환란이 지나가고 상처를 추스를 새도 없이 이번에는 흑포를 뒤집어 쓴 사악한 암살자가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끼가 흐르는 곡도와 귀문관살의 환술로 제 목을 조여오던 놈은 배후를 캐묻는 저의 추궁에 스스로 맹독을 삼키고 자결해 버렸습니다. 놈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로 변하며 바닥에 뚝 떨어뜨린 단 하나의 단서. 저는 품속에서 그날 주웠던 차가운 흑단 목패를 꺼내어 불빛에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단단한 나무의 중앙에는 궁궐을 출입하는 최고위층 관료들만이 지닐 수 있는 왕실의 은밀한 문양이 붉은 오칠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살기가 단순한 우연이나 잡귀들의 장난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대궐의 깊은 구중궁궐 속에서 이미 누군가가 이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 흑마술을 부리는 도사와 암살자들을 끊임없이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육중한 방문이 열리며 김학주 대감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안색이 회복된 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인 기력은 좀 회복하셨소. 장안에 용하다는 약재는 모조리 달여 올렸건만 은인의 회복 속도는 실로 경이로울 따름이요. 아기씨 또한 은인의 덕분으로 무탈하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소이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품속에 쥐고 있던 흑단 목패를 탁상 위로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대감, 방 안의 하인들을 모두 물리시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와집 담장 밖으로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서는 안 될 끔찍한 천기누설입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김학주 대감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문 밖에 시종들을 물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저와 대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탁상 위의 목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밤 제가 쓰러져 있던 이 방으로 흑포를 뒤집어 쓴 암살자 놈이 쳐들어왔습니다. 백호와 창귀들을 조종해 아기씨의 명주를 끊으려 했던 바로 그 사악한 술사였습니다.
놈은 제 손에 제압당하자 스스로 독을 삼키고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놈의 품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바로 저 물건입니다. 김학주 대감의 시선이 흑단 목패에 머무는 순간 그의 늙은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목패를 집어들고는 붉게 칠해진 문양을 쓰다듬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지근거리에서 정사를 보필하는 내금위장과 특수 밀사들만이 지니는 신패가 아니오. 어찌하여 그 사악한 요승의 품에서 이 귀한 권례의 물건이 나온단 말이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문의 진짜 핏빛 운명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감의 가문을 역모로 몰아 멸문지화를 내리기 위해 왕실의 권력과 흑마술을 교묘하게 섞어 갓 태어난 손자의 사주를 꺾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사주 명리의 이치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아기 씨의 사주에는 금의 기운, 즉 왕의 목을 겨눌 수도 있는 날카로운 칼날의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감의 정적은 그 기운을 미리 읽어내고 아이가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르려 한 것입니다. 백호대살도 암살자도 모두 실패했으니 이제 놈들은 더 노골적이고 거대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김학주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충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영모의 프레임과 왕실의 암살자는 감당하기 벅찬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정령 피할 길이 없단 말이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저 핏덩이와 가문을 살릴 방도가 없단 말입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어떻게 비틀고 막아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물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가문의 식객으로 머물며 아기 씨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16단의 무술로 다가오는 암살자들의 목을 치고 사주명리의 비방으로 놈들이 걸어오는 사악한 저주를 모조리 반사시켜 놈들의 심장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대신 대감께서는 조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동향과 정적들의 명단을 제게 낱낱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김학주 대감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맹세했습니다. 은인께서 우리 가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이 늙은이의 남은 목숨과 재산, 권력을 모두 은인의 발밑에 바치겠소.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엽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엽전이 저를 기축옥사의 한복판으로 이끈 이유, 그것은 방관자가 되어 역사를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칼을 쥐고 판에 뛰어들어 저 사악한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무거운 안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학주 대감과 밀약을 맺고 안채의 경계를 서고 있던 제 귓가로 저택의 은밀한 뒷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기묘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하인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술을 극에 달하게 익힌 자만이 낼 수 있는 깃털처럼 가볍고 은밀한 살기 어린 보법이었습니다. 대감의 저택 안에 아직 쥐새끼가 남아 있었군. 저는 엽전을 손에 쥐고 소리 없이 기와지붕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안채를 향해 스며드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다시 한 번 제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봉산명인의 앞날에 또 어떤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편 6화 7살의 암살자와 조작된 영모의 서찰. 쥐새끼처럼 지붕을 타는 보법이 제법이구나. 허나 내 눈앞에서 이 가문의 담장을 살아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안녕하세요. 낡은 만세력 속에 감춰진 소름 돋는 진실,
봉산명인의 소설사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곤두서게 할 쫄깃한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진 칠 같은 금은 밤이었습니다. 김학주 대감의 저택 지붕 위로 몸을 날린 제 두 눈에 안채를 향해 스며드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기와 지붕을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무음의 보법이었습니다. 제 16단 채술의 예민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만큼 침입자는 그림자 그 자체와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방으로 쳐들어왔던 흑마술을 부리는 요승과는 전혀 다른 부류였습니다. 귀문관살이나 악귀의 기운 같은 사악하고 탁한 주술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숨 막히도록 차갑고 예리한 살기뿐이었습니다. 사주명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놈의 기운은 끔찍할 정도로 뾰족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리학에서 가장 흉포하게 여기는 십성 중 하나인 편관, 즉 칠살의 기운이었습니다. 오행의 상극 중에서도 나를 무자비하게 극하고 파괴하는 살기. 오직 남의 목을 베고 피를 보는 도구로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철저하게 길들여진 최상급 살수의 명식이 놈의 전신에서 시퍼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와를 밟으며 놈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다가갔습니다. 안채의 방문, 즉 한나나이가 잠들어 있는 방의 지붕 바로 위에서 놈이 품속을 뒤적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축지법의 보법으로 단숨에 거리를 좁히며 놈의 목덜미를 향해 손날을 내리쳤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이 울림과 동시에 칠살의 살수 역시 등 뒤의 기척을 깨닫고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제 손날이 놈의 어깨를 스치며 검은 복면의 일부를 찢어 발겼습니다. 놈은 기와 지붕 위를 한 바퀴 구르며 거리를 벌리더니 허리춤에서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는 짧은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무지렁이길래 궐의 은밀한 대의를 방해하는 것이냐. 이 집안에게 노릇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밤 내 놈의 목을 베어 대문 앞에 걸어두마. 놈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한치도 섞이지 않은 쇠덩이 같았습니다. 궐의 대의. 그 한마디에 저는 놈이 김학주 대감의 정적, 즉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배우로부터 파견된 내금이 소속의 특급 살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의, 권력의 눈이 멀어 핏덩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한 가문을 도륙내는 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알량한 대의란 말이냐.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명주를 이 지붕 위에서 끊어주마. 저는 바지 주머니 속에 든 당근 마켓 엽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16단 채술의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놈이 단도를 역수로 쥐고 지붕을 박차며 제게 쇄도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단도의 궤적은 뱀처럼 교묘하고 잔혹했습니다. 놈은 제 급소만을 노리며 쉴 새 없이 찌르기와 배기를 연달아 구사했습니다. 챙, 채챙. 저는 기와를 차고 오르며 놈의 칼날을 맨손의 권풍으로 튕겨냈습니다. 제 주먹에는 오행 중 가장 단단한 바위를 상징하는 무토의 기운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칼날과 맨주먹이 부딪힐 때마다 지붕 위에는 불꽃이 튀었고 기와장들이 산산조각 나며 마당으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맨손으로 강철을 쳐내다니 내 놈은 정체가 무엇이냐? 살수의 눈빛에 처음으로 짙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놈이 허점을 보인 찰나 저는 몸을 낮추어 놈의 품으로 파고들며 16단 비연각을 놈의 명치를 향해 차올렸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칠살의 기운을 타고난 살수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놈은 공중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갓난아이가 있는 안채 마당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폭약이나 암기인 줄 알았으나
달빛에 비친 그것은 손바닥만 한 대나무 통이었습니다. 아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냐? 저는 직감적으로 저 대나무 통 안에 놈들의 진짜 목적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수를 쫓는 대신 마당으로 몸을 날려 허공에서 떨어지는 대나무 통을 아슬아슬하게 낚아챘습니다. 땅에 착지하며 구르는 순간 지붕 위에 있던 살수는 검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한 연기가 거치고 저는 손에 쥔 대나무 통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한지로 만들어진 서찰 하나가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찰을 펼쳐 들고 달빛 아래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김학주 대감이 변방의 반란군 수괴와 내통하여 도성에 병력을 들이고 전하의 목을 치겠다는 내용이 적힌 완벽하게 조작된 영모의 밀서였습니다. 심지어 서찰의 끝에는 김학주 대감의 가문 인장이 너무도 정교하게 위조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놈들의 진짜 목적은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아이를 죽이는 것에 번번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 조작된 영모의 서찰을 김학주 대감의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두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미리 짜인 각본대로 일금부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이 저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서찰을 찾아내어 가문 전체를 참수형에 처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옥사의 서막이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가장 잔혹하게 정적을 말살하는 권례의 사악한 정치 공작. 제 손에 쥐어진 이 종이 한 장이 갓 태어난 아이의 사주명식에 나타났던 끔찍한 천라지망, 즉 하늘과 땅이 조여오는 덫의 실체였습니다. 이 더러운 쥐새끼들, 감히 운명의 장난질을 치려 하다니. 저는 서찰을 꽉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엽전이 제 분노에 공명하듯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의 황금빛 파동이 제 손을 타고 서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엽전의 기운이 닿자 정교하게 위조된 서찰의 글씨들이 스멀스멀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더니 흔적도 없이 타들어가 백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오행의 진기가 거짓된 살기를 완벽하게 정화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지붕의 요란한 붕괴 소리를 듣고 놀란 김학주 대감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감은 박살난 기와 조각들과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보며 경악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은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또 악귀들이 몰려온 것입니까? 저는 딘 대나무 통과 백지로 변한 한지를 대감에게 내밀며 방금 전 일어났던 소름 돋는 정치적 암투의 전말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영모의 밀서와 압수수색, 그리고 멸문지화의 각본.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학주 대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정녕 우리 가문을 버리시려는 겁니까? 전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 자들이 이토록 치졸하고 끔찍한 모략을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서찰을 숨기는 데 실패했으니 이제 놈들은 수백의 관군을 동원의 힘으로 우리를 도륙하러 올 것이요. 노인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암살과 모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적들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폭력적인 권력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은 더 이상 안전한 방어막이 아니라 독 안에 든 쥐의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학주 대감을 단단한 소나기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두 눈동자에는 사주명리의 이치를 꿰뚫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행의 이치에 방어만 하는 운명은 없습니다.
칠살에 흉포한 공격이 들어왔다면 역으로 강렬한 식신의 기운을 끌어올려 그 살기를 쳐부수면 그만입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관군을 상대로 반역이라도 일으키겠다는 뜻이오? 아닙니다. 놈들이 판을 깔기 전에 제가 먼저 놈들의 본거지인 대궐의 은밀한 심장부로 쳐들어가 그 사악한 배후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놈들의 음모가 담긴 진짜 명부를 이 엽전의 힘으로 빼앗아 역으로 놈들을 영모의 올가미에 걸어 매달겠습니다. 김학주 대감은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끔찍하고도 담대한 선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홀로 궐의 경비망을 뚫고 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6단의 채술과 시공간을 초월한 당근마켓이 엽전, 그리고 적의 운명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읽어내는 명리학의 비기가 있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핏덩이 아기씨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가문을 향한 핏빛 사주의 굴레를 내일 밤 제 두 손으로 직접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의 밤하늘 위로 기축옥사의 잔혹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거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봉산명인은 첩첩산 중의 호위망을 뚫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사악한 배후를 찾아내어 핏빛 사주의 굴레를 박살낼 수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 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편 6.5화 도성 뒷골목의 살진과 파목의 비기. 도성의 굽이진 골목길이 통째로 기괴한 진법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구중궁궐로 향하는 길목 자체가 저를 잡아먹기 위해 입을 벌린 거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팔자에 맞서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시간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몰입감으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압도적인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작된 영모의 서찰을 엽전의 기운으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직후였습니다. 놈들의 얄팍한 수작에 분노한 저는 김학주 대감의 간곡한 만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놈들의 진짜 명부를 빼앗기 위해 도성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대궐이 위치한 북쪽을 향해 축지법의 보법을 밟으며 어둠이 깔린 북촌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른 지독하게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제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무 같은 안개였습니다. 도성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기괴한 안개가 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16단 채술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제가 방금 전까지 지나왔던 기와집들의 담장과 골목의 형태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살아 움직이며 그 위치를 교묘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자의 예리한 시선으로 공간의 기운을 짚어낸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벌이다니. 도성의 골목 전체를 오행의 기운으로 비틀어 거대한 귀문관살의 미로로 만들어 놓았구나. 이것은 단순한 암살자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대궐 내전에 숨어있는 그 사악한 흑겁사가 오늘 밤 김학주 대감의 저택에서 누군가 궐을 향해 역공을 펼칠 것을 미리 대비하여 도성 길목 전체에 쳐놓은 거대한 주술의 살진이었습니다. 귀문관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 진법에 갇힌 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환각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흑마술이었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내 놈이 이 함정의 파수꾼이냐. 안개 너머에서 기괴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체를 드러낸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두 눈동자에는 초점이 완벽하게 사라진 채 짐승처럼 침을 흘리는 거구의 사내들. 살아생전 참수형을 당한 흉악범들의 시체에 억지로 삿된 기운을 불어넣어 사륙병기로 부활시킨 강시와도 같은 괴물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얼추 잡아도 29가 넘어 보였습니다. 놈들의 몸에서는 오행 중 가장 습하고 음습한 나무의 기운, 즉 썩은 을목의 기운이 지독한 도끼와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요승놈이 기어코 망자들의 안식마저 짓밟고 모독하는구나. 길을 막겠다면 이 봉산이 그 썩은 뿌리째 모조리 뽑아내어 주마. 저는 주머니 속에서 서늘하게 진동하는 당근마켓 엽전을 오른손에 꽉 움켜쥐고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괴물들이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일제히 저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놈들의 손톱은 강철처럼 범게 변해 있었고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갈 맹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좁은 골목길에서 수십 구의 괴물들에게 포위당한 절대다수의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썩은 나무의 기운인 음목의 살기로 달려든다면 저는 그것을 단숨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단단한 쇠의 기운, 즉 경금의 진기를 끌어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금극목. 도끼가 나무를 찍어 넘긴다는 오행의 완벽한 상극 이치였습니다. 어디 썩은 나뭇가지로 강철을 뚫어보아라. 첫 번째 괴물이 제 목덜미를 향해 독이 묻은 손톱을 휘두르는 찰나 저는 몸을 낮추어 놈의 품으로 파고들며 엽전을 쥔 주먹으로 놈의 무릎 관절을 무자비하게 박살냈습니다. 화직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다리가 기괴하게 꺾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은 오히려 입을 벌려 제 어깨를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저는 축지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16단 채술의 비기인 금강권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제 주먹이 닿는 곳마다 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금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괴물들의 육신을 난도질했습니다. 챙, 퍽, 쾅. 괴물들의 몸에 붙어있던 흑마술의 부적들이 엽전의 강력한 정화 기운과 충돌하며 붉은 불꽃을 튀기며 다 들어갔습니다. 놈들의 팔다리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검은 피가 담벼락을 적셨지만 이 귀문관살의 진법 안에서는 쓰러진 괴물들마저 안개의 기운을 흡수해 다시 몸을 이어붙이려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만으로는 끝이 없다. 이 거대한 안개 진법의 코어, 즉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혀를 찾아내어 단번에 박살내야 한다. 저는 쏟아지는 괴물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내며 사주명리학자의 해안으로 골목 전체의 기운 흐름을 읽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습한 목기가 가장 짙게 뭉쳐 소용돌이치는 곳. 바로 제 등 뒤 기와집 담장 아래에 놓인 오래된 거대한 당산나무의 밑동이었습니다. 흑법사는 저 수백 년 된 영험한 당산나무를 오염시켜 이 살진의 동력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았다. 이 비열한 쥐새끼들의 숨통을. 저는 양옆에서 달려드는 두 마리의 괴물 머리통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벽에 처박아 박살낸 뒤 당산나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도약했습니다. 이 엽전에 깃든 태초의 금기로 비틀린 음양의 사슬을 끊어내노라. 공중으로 솟구친 저는 온몸의 체중과 단전의 모든 양기를 오른손에 집중시켰습니다. 16단 채술 중 가장 파괴적인 일격, 뇌전격이 발동되었습니다. 엽전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제 주먹을 감쌌고 저는 썩은 기운을 내뿜는 당산나무의 밑동을 향해 그 파괴적인 주먹을 거침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쾅! 우르르르 쾅쾅! 벼락이 내리친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굵은 당산나무가 세로로 쩍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무 속에 숨겨져 있던 시꺼먼 부적의 뭉치들이 황금빛 화염에 휩싸여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한 줌의 재로 타들어갔습니다. 진법의 코어가 파괴되자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축축한 안개가 짐승의 단말마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를 압박해 오던 괴물들의 육신 역시 그들을 묶고 있던 흑마술의 사슬이 끊어지자 본래의 싸늘한 시체로 돌아가 바닥에 픽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곡되었던 공간이 원래의 평범한 도성 골목길로 돌아왔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제 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얕은 술수로 내 발목을 잡으려 했겠지만 오히려 내 분노만 불태웠을 뿐이다. 기다려라, 송태수. 그리고 흑법사. 이제 내 놈들의 숨통을 직접 끊어주마. 저는 피 묻은 주먹을 털어내고 거친 숨을 고르며 다시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전의 사투로 16단 채술의 진기를 꽤나 소모했지만 제 두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사주명리학자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는 대궐의 육중한 북문이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봉산명인의 앞날에 또 어떤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편 7화 구중궁궐의 암투와 뒤집힌 운명의 명부. 이 철통 같은 구중궁궐의 결계를 한낱 인간의 몸으로 뚫고 들어왔단 말이냐. 내 놈은 정령 귀신이냐 아니면 요물이냐. 안녕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팔자에 맞서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시간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몰입감으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압도적인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자시, 즉 밤 11시를 넘긴 칠흑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음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막주 대감의 끈질긴 만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검은 복면을 쓴 채 홀로 도성의 중심이자 조선 권력의 심장부인 대궐의 북문 앞에 섰습니다. 명리학의 이치로 볼 때 자신은 물의 기운, 즉 수기가 가장 왕성하게 폭발하여 세상을 집어삼키는 시간대입니다. 게다가 제가 서 있는 북쪽 역시 방위상으로 차갑고 어두운 물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음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제 몸속에 내재된 토의 기운, 즉 맹렬하게 흐르는 물을 막아내고 모든 것을 진흙처럼 흡수해버리는 무토의 진기를 단전에 맹렬하게 끌어올렸습니다. 토극수. 흙이 물을 막는다는 오행의 절대적인 상극 원리입니다. 저를 억누르는 대궐의 웅장하고 차가운 수기를 흙의 기운으로 완벽하게 제압하여 제 육신의 기척과 살기를 밤공기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당근 마켓 엽전이 제 기운에 호응하듯 서늘하고도 묵직한 진동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엽전 구멍 사이로 미세하게 뿜어져 나온 기묘한 파동이 제 전신을 장막처럼 감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외곽을 순찰하며 날카로운 눈초리를 번뜩이던 내금이 군사들의 시뻘건 횃불 불빛마저 저를 유령처럼 통과해 지나가는 듯한 완벽한 은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16단 채술의 극이인 비연각과 축지법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높이가 수장에 달하는 궁궐의 거대한 돌담을 오직 발끝의 힘만으로 가볍게 차고 오르며 소리 없이 기와 지붕 위로 깃털처럼 안착했습니다. 궁궐의 지붕 아래로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교대로 순찰을 돌며 삼엄한 경비망을 거미줄처럼 치고 있었지만 제 두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훤히 꿰뚫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주 명리의 이치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상대의 기운이 텅 비어있는 사각지대, 즉 공망의 방위만을 골라 밟으며 구중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독사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은 권례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곳에 위치한 내전의 별채였습니다. 어젯밤 김학주 대감의 저택에 조작된 영모 서찰을 던지고 도망쳤던 그 7살의 살수, 바로 그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지독한 살기를 밤새도록 역추적하여 마침내 도달한 살기의 근원지였습니다. 그 별채 안에는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음산하게 켜진 채 조선의 운명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려는 사악한 배후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채의 처마 밑에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두꺼운 창호지 너머로 방 안의 동정을 낱낱이 살폈습니다. 어른거리는 촛불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흉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동이 트는 즉시 김학주의 목을 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느냐. 일금부의 군사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그자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갓 태어난 핏덩이, 손자놈까지 씨를 말려 모조리 참수해야 할 것이다. 기름진 탐욕과 비릿한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늙은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틈새로 훔쳐본 그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그는 바로 현재 조정을 쥐고 흔드는 서인의 최고 실세이자 김학주 대감의 가장 강력하고도 끔찍한 정적인 병조판서 송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활한 늙은이의 발밑에는 어제 저택의 지붕 위에서 저와 칼을 섞다 도망쳤던 그 7살의 암살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여주시옵소서. 송구하오나 어젯밤 거사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김학주의 집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채수를 쓰는 무골 하나가 버티고 있어 가져간 영모의 서찰을 숨기지 못한 채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놈의 무의와 기운이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태수 대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들고 있던 뜨거운 찻잔을 암살자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찢어 죽일 무능한 놈을 보았나. 그깟 떠돌이 식객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이토록 중차대한 대사를 그르친단 말이냐. 당장 내일 권례의 은밀한 명부에 적힌 우리 측 대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날 것인데 영모에 물증이 없다면 어찌 김학주 그 고집불통 늙은이를 단번에 엮어내어 사약을 내린단 말이냐. 명부. 그 두 글자가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제 고막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때렸습니다. 김학주 대감을 몰아내기 위해 영모를 날조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에 가담하기로 맹세한 부패한 관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살생부이자 피의 명부. 저 치명적인 장부만 제 손에 넣는다면 갓난아이를 올가매고 있는 이 끔찍한 핏빛 사주의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처마 밑에서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굳게 닫힌 별채의 창문을 두 발로 통째로 박살내며 방 안으로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박살난 나무 파편과 창호지, 조각들이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쥐새끼들이 모여 감히 하늘의 운명을 조작하려 작당 모의를 하는 꼴이 참으로 역겹기 짝이 없구나. 내 놈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피의 명부, 이 봉산이 직접 거두어 가주마. 갑작스러운 습격에 송태수 대감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7살의 암살자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즉각 허리춤에서 시퍼런 도끼가 흐르는 단도를 뽑아 들고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어제는 운이 좋았을지 모르나 내 놈이 기어코 제 발로 무덤을 파고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 왔구나. 오늘 밤 내 놈의 사지를 토막내어 궁궐 연못에 잉어밥으로 던져주마. 암살자의 단도가 어제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한 궤적을 그리며 제 목줄기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넓은 지붕 위에서의 전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례의 좁고 밀폐된 방안은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제16단 채술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지였습니다. 저는 놈의 치명적인 단도를 굳이 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행의 금 기운을 뚫어내는 맹렬한 화의 기운을 두 손에 모아 놈이 찌르고 들어오는 칼날의 옆면을 맨손으로 정확하고 묵직하게 쳐냈습니다. 깡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철 단도가 맥없이 허공으로 튕겨나가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팽이처럼 몸을 회전시키며 놈의 무방비 상태인 턱주가리를 향해 맹렬한 무릎차기를 폭발적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콰직 하는 두개골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암살자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천장까지 솟구쳤다가 목이 기괴하게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조선 최고의 살수라 불리던 7살의 암살자가 단 일격에 경추가 완전히 부러져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 살려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내전에 자객이 들었다. 어서 이놈의 목을 쳐라. 송태수 대감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박박 기어 도망치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별채 주변에 미리 쳐둔 토국수의 진기와 주머니, 속 엽전이 뿜어내는 기묘한 결계 덕분에 방 안에서 일어나는 비명과 파열음은 단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송태수 대감의 멱살을 한 손으로 틀어쥐고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놈들의 알량하고 더러운 권력 욕으로 이제가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짓밟으려 했느냐. 남의 목에 억울한 칼을 씌우려거든 내 놈들의 목숨부터 내놓을 각오를 했어야지. 저는 겁에 질려 꺽꺽대는 놈의 품속을 거칠게 뒤져 피 묻은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두꺼운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겉면에 시뻘건 피로 쓴 듯한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힌 바로 그 진짜 명부였습니다. 이 명부만 내일 아침 을금부와 전하의 용상 앞에 던져놓는다면 영모를 꾸민 것은 충신 김학주가 아니라 바로 이 송태수와 그를 따르는 썩어빠진 관료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완벽한 반격의 무기였습니다. 제가 피 묻은 명부를 손에 쥐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 속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당근마켓 엽전이 펄펄 끓는 불덩이처럼 미친 듯이 뜨거워지며 제 허벅지 살이 타들어갈 것 같은 찢어질 듯한 경고의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한겨울 눈보라를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 무골이나 암살자가 뿜어내는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주명리의 음양오행, 이치를 완전히 거스르고 파괴하는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끔찍하고 거대한 원한의 음기가 제 등 뒤에 박살난 문틈을 타고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소중한 장기말들을 꽤나 성가시게 괴롭힌 모양이구나. 허나 그 굵은 명부를 쥐고 두 발로 걸어서 이 문지방을 살아서 넘지는 못할 것이다. 등골의 솜털을 쭈뼛서게 만드는 기괴하고 탁한 목소리와 함께 문 밖의 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 일그러진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방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봉산명인의 앞날에 또 어떤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편 8화 파괴된 핏빛 사주와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 내 놈이 쥐고 있는 그 엽전, 그 영험한 기운은 필시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로구나. 순순히 내놓는다면 뼈와 살은 온전히 추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얄궂은 팔자소관을 맨몸으로 부수어버리는 통쾌한 이야기. 봉산명인의 소설사주입니다. 단 1초도 귀를 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박살난 문틈을 타고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들어 온 거대한 어둠의 실체는 잿빛 장삼을 깊게 눌러쓴 기괴한 노인이었습니다. 푹 꺼진 두 볼과 핏기가 전혀 없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흰자위가 없이 칠흑처럼 새까만 두 눈동자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무덤에서 갓 기어 나온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자가 바로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 끔찍한 백호대사를 소환하고 제 방에 귀문관살의 환수를 부리던 암살자를 보냈던 흑마술의 근원 사악한 요승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방 안으로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장판이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시추를 풍겨댔습니다. 사주명리학자의 예리한 시선으로 놈의 기운을 꿰뚫어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놈의 전신에서는 사주명리에서 가장 변태적이고 사악하게 발현되는 편임과 칠살의 흉기가 끔찍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뒤틀린 원망과 파괴 본능만이 가득 찬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송태수 대감이 용하다는 흑법사를 곁에 두었다더니 그게 바로 내 놈이었구나. 썩은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을 보니 남의 명주를 빼앗아 억지로 수명을 연장해 온 모양인데 오늘 그 추악한 명주를 이 방 안에서 완전히 끊어주마. 저는 송태수 대감에게서 빼앗은 붉은 명부를 품속에 깊숙이 갈무리하고 주머니 속에서 맹렬하게 진동하는 당근 마켓 엽전을 오른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엽전은 요승이 뿜어내는 극강의 탁한 음기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듯 뜨거운 파동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버엉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 놈이 그깟 얄팍한 무술 쪼가리로 살수들을 이겼을지 몰라도 나의 법술 앞에서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요승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우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기괴한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일렁이던 그림자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더니 수십 개의 검은 사슬로 변하여 제 팔다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쏘아졌습니다. 단순한 환술이 아니었습니다. 원귀들의 한을 뭉쳐 만든 살과 뼈를 찢어 발기는 실질적인 타격력을 가진 살기였습니다. 저는 엽전을 쥔 주먹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날아오는 사슬들을 쳐냈습니다. 챙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검은 사슬들이 엽전의 기운에 닿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슬은 마치 머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독사처럼 끊임없이 바닥과 천장에서 솟아나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피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기운은 끝이 없는 늪과 같은 탁한 숙이다. 단순한 방어나 물리적인 타격만으로는 이 끔찍한 주술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물을 말려버릴 극강의 화기와 놈의 사악한 목기를 단번에 베어버릴 맹렬한 금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저는 찰나의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오행의 이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태양 같은 양기, 즉 병화의 기운을 단전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의 기운을 오른손에 쥔 엽전, 즉 금의 기운과 억지로 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는 상극의 고통이 제 핏줄을 타고 흐르며 온몸에 생사를 찢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철철 흘렀지만 저는 결코 집중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엽전은 제 양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황금빛과 시뻘건 화염의 기운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요승의 음산한 냉기가 순식간에
펄펄 끓는 열기에 밀려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한낱 인간의 몸으로 어찌 오행의 상극인 음양을 한데 섞어 폭발시킨단 말이냐. 내 놈의 몸뚱이가 먼저 터져나갈 것이다. 요승의 새까만 눈동자에 처음으로 짙은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놈은 다급하게 검은 사슬들을 한데 뭉쳐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악귀의 형상으로 엮어낸 뒤 저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돌진시켰습니다. 이 더러운 요승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내 놈을 벌하는 진짜 운명의 무게다. 저는 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날아오르며 16단 채술의 궁극의 비기 활용승천격을 마침내 발동시켰습니다. 엽전을 쥔 제 주먹이 거대한 불기둥과 황금빛 칼날이 되어 덮쳐오는 악귀의 아가리 속으로 정면 격돌했습니다. 쾅! 궁궐의 별채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지붕의 기와가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굉음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극강의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눈부신 섬광이 칠흑 같은 궁궐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요승이 쏘아낸 거대한 악귀의 형상은 제 맹렬한 주먹이 닿는 순간 찢어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황금빛 불꽃을 뚫고 뻗어나간 제 주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승의 명치에 묵직하게 꽂혔습니다. 그 말도 안 돼. 뼈가 가루가 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요승의 입에서 썩은 검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놈의 몸을 지탱하던 사악한 흑마술의 기운이 엽전의 정화 능력에 의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승은 방구석으로 처박혀 두어 번 기괴하게 경련하더니 이내 불의 탄석은 장작처럼 말라 비틀어지며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소름 끼치는 살기와 음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기가 가시지 않은 피 묻은 엽전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상극의 기운을 억지로 끌어다 쓴 탓에 전신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쓰러질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 있는 송태수 대감의 멱살을 쥐어잡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살려주게. 내가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주겠네. 종이품, 아니 정이품 벼슬이라도 당장 내려주겠네.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게. 조선의 권력을 쥐고 흔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병조판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기엔 너무도 비참하고 추악한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놈의 비굴한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목을 치는 것은 내 깨끗한 손이 너무 아깝다. 내 놈의 추악한 반역의 죄상은 내일 아침 전하와 만백성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애먼 갓난아이에게 영모의 굴레를 씌워 멸문지화시키려 했던 그 끔찍한 공포를 이제 내 놈이 뼈저리게 맛볼 차례다. 저는 주먹으로 놈의 혈도를 강하게 찔러 단숨에 기절시킨 뒤 붉은 명부를 품에 단단히 챙기고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엄청난 폭발 소리를 듣고 수백 명의 내금이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별채를 향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적이다. 자객이 내전을 습격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잡아들여라. 호각 소리와 고함이 구중궁궐의 밤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6단 채술의 보법을 전개하여 궁궐의 높은 담장을 타넘고 있었습니다. 수기의 방위를 역이용하여 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저는 군사들의 포위망을 비웃듯 가볍게 도성의 칠흑 같은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동이 터올 무렵 저는 무사히 김학주 대감의 저택 안채로 귀환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촛불을 밝히고 저를 애타게 기다리던 김학주 대감은 피투성이가 되어 담장을 넘어온 저를 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품속에서
피 묻은 붉은 명부를 꺼내어 대감의 떨리는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감, 적들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가져온 놈들의 진짜 영모 명부입니다. 병조판서 송태수는 기절시켜 두었고 그자를 호위하던 사악한 흑겁사와 살수들은 모두 제 손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이 명부를 들고 대궐로 입궐하여 전하께 놈들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방어선은 제가 완벽하게 뚫어놓았으니 이제 통쾌한 역공은 대감의 몫입니다. 김학주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명부를 펼쳐보고는 그 안에 적힌 반대파 대신들의 이름과 반역의 증거들을 확인하고 감격에 겨워 제 앞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정령은인께서는 하늘이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굽어살피어 내려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은혜를 뼈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며 조선의 도성 한복판에 거대한 운명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의금부의 정예 군사들이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들이닥친 곳은 애초에 각본대로라면 김학주 대감의 저택이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바로 병조판서 송태수 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김학주 대감이 목숨을 걸고 편전에서 바친 붉은 명부와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반역의 증거들은 전하의 극대노를 끌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병조판서 송태수를 비롯하여 명부에 이름이 적힌 수십 명의 부패한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인 채 참담한 몰골로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작된 영모로 억울하게 피를 흘리며 참수당할 뻔했던 김학주 대감의 가문은 완벽하게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근간을 흔들 뻔했던 썩은 정적들을 일망타진한 조선 최고의 1등 공신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안채에 열린 창문 너머로 평화롭게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갓난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사주명식에 시뻘겋게 드리워져 있던 천라지망의 끔찍한 정치적 덫과 숨통을 노리던 핏빛 백호대살의 살기가 마침내 제 두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회된 것입니다. 기축옥사라는 비극적이고 끔찍했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평온하고 가슴 벅찬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와 찢어진 전신의 상처들이 불로 지지듯 욱신거렸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구했다는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바지 주머니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당근 마켓 엽전이 또다시 은은하게 진동하며 스스로 맹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의 살기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운명의 숙제를 완벽하게 마치고 새로운 시공간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듯한 신비롭고 웅장한 파동이었습니다. 엽전의 네모난 구멍 사이로 시공간의 축을 일그러뜨리는 시퍼런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중력이 뒤틀리고 제 몸이 허공으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김학주 대감과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게 닥쳐올 새로운 운명의 폭풍우를 향해 기꺼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과연 시공간의 틈새로 빨려 들어간 봉산명인의 앞날에 또 어떤 기구하고 소름 돋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